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원석 전 국회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인사청문회 오늘도 사흘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았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원래는 오늘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취임식 이 하루 전날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 또 그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것들이 좀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표면적인 사유는 증인 합의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자료가 불충분하다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청문회를 미뤘는데 이제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주말 사이에 텀을 두고 국면 전환을 한 이후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겠다.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 구성을 보면 지금 최강욱 의원,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른바 법사위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이 또 다른 구설에 지금 휘말려가지고 월요일 날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들이 보기에 설득력 있게 한동훈 후보자 반대의 사유를 청문회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약간 지금 좀 혼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연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민현주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후보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연 작전을 쓰느냐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께 설득력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 다른 무엇보다도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시간을 좀 갖고 더 고민을 토론을 통해서 하자. 그리고 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관련된 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소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이제 우리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 몇 면을 봤을 때 과연 한동훈 후보자와 법리 논쟁이라든지 이런 법 절차에 대해서 토론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예. 부분이 민주당이 자신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하고 이제 계속 증인 채택이라든지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로 지금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9일 날 날짜를 잡은 것도 저는 사실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후보자에게 정치 공세를 통해서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에 여론을 좀 안 좋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 청문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원하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이제 국민들도 비판적으로 보고요, 회의적으로 보고요. 청문회가 딱 된다면 한동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과연 적임자인지 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그나마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민주당의 시간 끌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제 열렸던 정호영, 이상민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파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준비소를 지적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이제 국방부 또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청문회를 이제 평가하는 이야기들이 인성검증 부실뿐만 아니라 청문회 자체도 부실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적이 좀 나올 만할 것 같아요. 일단 후보들이 지금 가진 의혹들이 임명 직후부터 쏟아졌고 특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나오면 새로운 의혹이 또 기존의 의혹을 덮고 이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어제 청문회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거나 해명한다기보다 그냥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거든요. 저 정도 의혹이 있는 후보라면 사전 검증 단계에서 아주 기초적인 검증을 통해서만이라도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발표 전날 바로 통보를 받고 하루 네. 검증하고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번에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고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이해충돌 사안이 있고 또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했다. 이게 이제 결정타가 됐는데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후보들의 도덕성 자질 논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증이 굉장히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동안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른바 결정적 한 방이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앗소리도 못하고 사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 한 방이 안 나왔다 청문회에서.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의혹만 제기할 뿐이지 그 의혹을 사실로 증명할 그런 어떤 이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의혹이 많기 때문에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버티고는 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 내에서도 호의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조차 물러나야 된다 이런 반응이 오히려 더 우세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이제 국회 표결이 필요한데 이 인준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인철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결격 사유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후보자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덕수 후보자는 국민에게 이미 퇴장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권 찬스 끝판왕 정호영 후보, 또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 이 검찰 소통령 한동훈 후보는 이 휴대폰 그 비밀번호부터 그 검찰에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또 법카농단의 원희룡 후보자, 이 모두 국민 퇴장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다른 장관 후보자는 여야가 굳이 협의하지 않더라도 청문 보고서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네. 총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이미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답은 정해놨다라는 관측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답은 부결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인지 지금 한덕수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를 또 연계시켜서 네.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들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거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 걱정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진실하게 소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이 김앤장에서 받은 이제 그 수임료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문으로서 공문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다른 증언들도 있었고 그 대체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역할을 했다. 또 이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공직 경험이 많고 실무에도 밝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 받았던 급여의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것을 평가하기엔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눈높이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사실 그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비전문가가 내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민주당이 다른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예. 한동훈 후보자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 인준을 걸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분명히 민심의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큰 반대 여론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민주당의 일부 몇몇 의원들이 갖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낙마를 시키기 위한 그 교섭력으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걸고 넘어진다면 이것이 사실 그야말로 정말 구태 정치고요. 이런 정치를 여러 번 국민들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더는 여기에는 호응하지 않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그다음에 그 후보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노력을 해야지 자신들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원하지 않는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총리 후보자를 걸고 넘어진다. 이거는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앞서서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짚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저는 인사청문회 대상들이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 주시느냐, 이해하시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그거에 대한 왜 문제가 되는지 그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가지고 카더라 통신으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공감받기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한덕수 후보자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처음에 지명됐을 때보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한덕수 후보께서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소명을 계속 이제 미루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과연 그게 소명이 됐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고. 저분이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른바 회전문 인사죠. 김앤장이라는 로펌을 2바퀴 반 돌아서 다시 공직에 오셨는데, 근데 저런 선례가 용인이 된다면 앞으로 공직 수행이 기업에 가서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한 예비 과정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직 윤리나 공직 사회의 기강이나 이런 걸 굉장히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누릴 만큼 누리셨잖아요. 총리도 한 차례 지내셨고. 그래서 왜 저분밖에 없을까? 그런 의아함이 좀 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검수완박과 관련된 공방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완료한 민주당, 한국형 FBI, 일명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른 사법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이 어제 의결된 만큼 국회법 제48조 사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특위 명단을 곧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만 몽리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를 촉구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중수청 설치 그리고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개특위 구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리 보이콧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타협을 해보려고 했었고 그런 노력들이 좀 중간에 이제 있었고요. 물론 국민들의 이제 여론을 받들어서 저희가 다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이 사개특위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국민의힘이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저희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자체에 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검수완박법을 실행하기 위한 사개특위에도 지금은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검수완박법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 부조리와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수완박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렇게 꼼수를 썼던 대통령이 역대 있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개특위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불성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진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통과된 법 시행이 이제 4개월 뒤면 시행이 되는 데다가 보안 입법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예. 부패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박탈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형사소송법 통과 과정에서 이제 고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가 없어진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법의 독소 조항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안 입법이 돼야 되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겠다 이미 밝혀놓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그것조차도 단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무기가 생겼어요. 예. 이게 이제 또 다른 정쟁으로 국회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통과된 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어쨌든 형사사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건 맞기 때문에 그 중대 변화를 부작용 없이 안착시킬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지 이걸 또 다른 정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예. 그거는 사실은 국민들 모두에게 여야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국민의힘은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런 어려운 법률적인 용어를 굳이 들지 않아도 가능한 모든 이 법안이 잘못됐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법률적인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의 입장입니다. 뭐 헌재에서 여기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할 텐데 결국 진통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것을 현재로서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든 법적인 관련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뭐 그 대안이 무엇인가를 먼저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어서 여론조사 결과 좀 보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최대 승부처라고 다들 손을 꼽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김은혜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붙게 되는 경기지사,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연이어서 좀 결과 좀 보여주시죠.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네. 경기지사 후보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빙, 초박빙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흐름들 지금 화면으로 준비가 됐군요. 화면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거의 지금 어떤 이 차이점을 굳이 논하기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주 초박빙 상태인 것 같고요. 후보가 결정됐을 때에 비해서 김은혜 후보는 조금 올라왔고 김동연 후보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이제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비판적인 여론이 고조되면서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예.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올라간 영향이 지방선거에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선거가 아직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변수들이 예상이 되고 게다가 지방선거에 현직 의원들이 출마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궐선거 예. 그 보궐선거에 뭐 안철수, 이재명 이런 전 대선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오히려 보궐선거가 이 지방선거 구도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경기지사 선거나 혹은 인천시장 선거나 또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두고 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경기지사 선거에 한 달 동안의 가장 큰 변수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분당갑에 출마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하나의 변수가 될 거고 이재명 후보가 분당갑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에 출마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어려운 선거를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어서 두 전직 대선 주자들이 보궐선거에 어디로 어떻게 출마하는가 이게 하나 큰 변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김은혜 후보나 또 김동연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경기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근데 5월 12일부터 TV토론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토론에서 두 후보가 격돌을 하게 되면 또 여러 후보들이 격돌을 하게 되면 쟁점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어떤 변별력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민희 형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후보와 이제 김동연 후보를 보면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높은 인지도와 대선 때 그 역할, 특히 이재명 저격수로서의 역할 때문에 경기도민들에게 이제 많은 인지도가 높고 또 지지를 받고 있고요. 네. 그 특히나 소장파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어쨌든 전 후보가 경기지사를 하면서 많은 뭐랄까요 기반을 닦아놓은 지역에 그걸 올라타고 온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세력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지지 세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과연 이재명 후보만큼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줄 것이냐, 아니면 김동연 후보에게는 그것을 엎어주지 못하는 효과를 알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이 경기도지사 선거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안철수 후보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분당 갑에 출마했을 때의 그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렇다면 사실 김은혜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김은혜 후보에게 과연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그 이후에 또 국민들께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잘 해주기를,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경제 위기도 잘 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 현재 오세훈 시장이 54.6%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 계속해서 승기를 좀 이어가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서울시장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 그게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재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오세훈 시장이 있고 큰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서울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 박원순 전 시장이 했던 많은 이제 문제점들, 개발 관련된 문제점들, 그다음에 성비위 관련된 문제점들이 아직 민주당이 반성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이런 이 분위기는 긍정적인 분위기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기본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그 민주당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그 격차가 좀 줄어드나 아니면 커지냐 이 문제고요. 또 하나 변수는 송영길 후보에 대한 건데요. 송영길 후보가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 예. 현역 중진 의원이었다가 불출마 선언하고 서울로 왔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날라왔다고 이 표현을 많이 듣는데 과연 송영길 후보에 대한 그런 서울시장 후보 정당성 그것을 서울 시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신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여론조사마다 조금 격차들은 있기 마련인데 저희가 보여드린 그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만 봐도 지금 오세훈 후보와 송영길 후보의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아무리 격차를 줄인다 해도 이 정도면 넘기가 그렇게 수월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나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죠. 게다가 이제 후보가 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고 또 당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게다가 송영길 후보가 앞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을 하고 인천시장까지 지내셨는데 갑자기 이게 서울로 출마하니까 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론의 반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 격차는 아직은 이제 대선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격차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였다가 대표직 내려놓고 또 이 지방선거 출마한다 그러고 연고지를 버리고 와서 서울에서 출마하고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집중되면서 발생한 격차인데 저는 저보다는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좁혀서 역전을 할 수 있느냐 그건 객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 대선 결과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민심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서울이 특히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긴 하나 지금 나는 차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보다는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수도권 여론 알아봤고 더불어서 매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 지역이었죠. 충청 지역대 민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현직 도지사 양승조 후보 그리고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죠. 노영민 민주당 후보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특별고문인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뭐 신구 갈등의 네. 예, 뭐 대결이다. 뭐 이런 주목도 받고 있는데 충청 민심은 좀 어떻게 또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번 대선에서 충청도가 사실 윤석열 후보 당선자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충남 도지사 같은 경우는 양승조 후보랑 김태흠 후보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양승조 후보가 지금 현역 도지사예요. 아무래도 지역에서의 그 인지도라든지 광범위한 측면에서 인지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양승조 후보가 당연히 지금은 앞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초기에 그 현역 효과가 좀 현역 프리미엄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충남도지사는 좀 시간을 지나봐야 예. 김태흠 후보와 양승조 후보 간의 이 지지율 격차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노영민 후보랑 김영환 후보인데요. 김영환 후보가 사실은 충북에서 그렇게 오랜 활동을 했던 후보는 아닙니다. 노영민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래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영민 후보보다 김영환 후보가 이렇게 높은 초기에 예.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충북 도민들의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좀 더 시간이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충북도지사 그 초기 여론조사에는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목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내로남불식, 남들에게는 집 팔라고 하면서 본인은 또 2주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설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이 개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상당히 있어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충남은 양승조 후보가 그 안희정 전 지사 사태로 인해서 민심이 굉장히 악화되고 여론이 안 좋았는데 지난번 이제 도지사 선거에 승리하면서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안희정 지사로 인해서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면서 도정을 안정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게다가 양승조 지사의 이미지가 좀 덜 민주당스럽습니다. 다른 그 단체장들에 비하면 그리고 약간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충청 그 도민들이 그런 어떤 그 민심에 어떻게 보면 좀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흠 의원도 뭐 국회에서 3선을 하셨고 또 직접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마를 요청을 해서 출마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양승조 후보가 갖고 있는 기반 지사로 활동하면서 게다가 이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양승조 후보가 좀 앞서는 게 아닌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보궐선거에 이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번 주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버리고 정적 기반이라고 한창 축혀올리던 성남 분당구를 버리고 수레동 주민인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의뢰 출마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고신주의적 출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략공천의 활용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 지역과 결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시일상의 문제로 저희가 모든 지역 경선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는 제가 오히려 예고했던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꾸 이제 관심이 가는 인물과 결부해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공관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략공천이라 하면 경쟁을 하지 않고 단수 추천을 해서 후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전에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뭐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략공천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는지 특히 이 보궐선거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태풍의 핵이다라고 안철수 위원장을 지금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참 관심이 갑니다. 안철수 지금 이제 인수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출마를 하던거나 해서 국회에 입성을 해서 다음에 정치적인 포부, 꿈을 이루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로 사실은 하마평도 올랐던 분인데 본인이 스스로 거절을 했으니까요, 고사를 했으니까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전략공천 활용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 오해라는 건 왜냐하면 이전에 지역구가 두 분이 겹칩니다. 노원에 겹치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왜 안철수 후보가 분당 갑의 전략공천이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당 갑에 물론 이제 대주주인 안랩이 있지만 사실 거기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활동을 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분당갑이 그러면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먼저 정리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광역 의원들조차도 경선을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경선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만 분당갑에 전략공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 차원과 윤석 대표가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께서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전략공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민주당이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7개 지역 모두를 전략공천하기로 오늘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시간이 없는 것도 맞고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전략공천이건 경선이건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경선을 하는 게 격에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이준석 대표가 자꾸 말이 바뀌는 이유가 여기저기 눈치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당선인 심기가 어떤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심기가 어떤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강하게 이제 경선주의를 얘기하다가 최근 들어서 또 기류가 바뀌고 있는데 분당 간만 콕 찍어서 아마 전략 공천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만약 전략 공천을 한다면 7개 지역 전부든 아니면 그 7개 지역의 상당수를 전략 공천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민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비판을 조금 희석시키려고 할 거고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 정도의 중량이면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느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죠. 특히 수도권 같은 예. 경우에.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인천 계양갑에 나온다는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 여론도 있는데 인천 지역 후보들은 또 강하게 원하고 있어요. 지방선거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위원장이나 이재명 고문이 서로 간에 이 보궐선거 출마가 지렛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라도 먼저 선언을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의 그 출마가 마치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